파월장과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전략의 반대 전략, 플랫폼 전략 같아요. 한쪽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중국은 전 세계의 디플레이션을 파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무선 전략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한 1년 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현재 시장, 한국과 미국 증시 일단 지금 벌써 5월 지금 중순이죠.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의 무덤 같아요. 아, 투자자의 무덤이요? 증시는 어쨌든 뭐 작년 대비 올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코스피 2727 정도, 코스닥은 854네요. 주식 투자 안 하고 단순 외부로 보면 지수는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해본 분들이 무지 많을 겁니다. 지수는 올랐어도. 네. 왜냐하면 가치 투자자의 무덤이고,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은 파생시장이나 롱숏의 인덱스 개념을 모르면 이게 상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 다음에 테마 순환의 모멘텀을 타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사모펀드 전략이나 헤지펀드 전략, 투기적 전략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들이 이제, 그런데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시장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 2,000개 중에 30개, 50개 찍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순환이 빨라요. 어떤 때는 1개월 만에 끝나고, 어떤 건 지금 제일 길게 가는 게 전력수업이 관련된 테마주들. 이거 제일 많이 길게 가고, 이런 것들은 뭐 3배, 5배씩, 어떤 건 10배씩 올라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팔아갖고 그런 개별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있냐? 다 급등한 다음에 따라 붙는 분들이 많지 초기에는 못 발견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수는 2024년도 지수는 올랐지만 투자자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력설비 관련 종목이 뒤에 막 전선자 붙지 않나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저희 뭐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 보통 유튜브라든가 카카오톡 아니면 그 MTS도 보잖아요. 땡땡 전선 종목들 보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 그쵸.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선주도 이제 끝물이니까 팔고 나오십시오라고 그럽니다. 전선주가 가능했던 게 국제 정세적인 파워, 패권 패러다임인가? 이 변화로 미국 들어와. 그럼 미국에서는 인프라라든지 전력 설비가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변전 이런 것들이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주 뭐 차례로 이렇게 가서, 이거 시작은 이 시장이 다들 IT 소부장 그 SK HBM 떠들 작년 12월 1월에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쪽 쳐다보지도 않았죠. 다들 그냥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것들만 시작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오히려 작년 연말 연초에 그 소부장에 그게 다 주도주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휘둘리신 분은, 고가 잡으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 곤혹스러운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다시 갈 거야. 다시 갈 거야. 그런데 그 부분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추가 랠리가 나오든지 엔비디아가 가져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1,000을 넘어야 돼요. 요번에 970 쌍봉 찍고 750불 갔다가 900불까지 가서 900불에서 막히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23일 지금 $898네요. 예. 실적 발표가 23일이에요. 그때 노출이 되거든요. 이때 치고 나가지 못하면 저는 그쪽은 한 게임 2022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2022년 10월에 한미반도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뭐 만원? 네, 만원. 정확하게 만원. 이게 16만원, 17만원까지 간 거예요.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져가주려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뚫어야 되고, 삼성전자 요번에 고점이 86,000원입니다. 그것 뚫어갖고 9만 전자, 10만 전자 나와줘야 되고, 그쪽만 가면 안 돼요. 현대차, 기아가 같이 가주는 쌍끌이장이 나와서, 야, 지수 3,000이 우리나라도 이제 저평가됐고 뭐 밸류업이든 3,000을 넘는 그런 장이 되는구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게 23일 날 확인이 될 것 같아요. 23일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어떨 것 같으신데요? 저는 확률은 좋게 봐요. 지금 CPI라든지 PPI라든지 이게 시장의 기술주에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데이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기술주가 급락한 가장 원인이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네. 첫 번째. 근데 이걸 파월의장이 막아줘갖고 요번에 4월 19일 날 2550에서 막았어요. 근데 지금 천장, 그 상단이 갇혀있는 장이거든요. 네. 뭐가 뚫어줘야 되냐. 금년에 9월이나 12월 달 늦어진 금리 인하가 6월 달, 7월 달도 할 수 있어 분위기가 앞당겨져야 돼요. 요게 23일 날 트리거가 같이 그렇죠. 동시 패시로 나와줘야 되는데 요게 CPI는 15일 날 나옵니다. 근데 15일 날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의 휴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또 목요일 날이 또 만기일 아닙니까? 요때를 전후해서 이게 양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위를 뚫는 트리거가 나와주냐, 아니면 한 번 더 급락했다가 하냐. 요게 상반기 장과 하반기까지 요게 마디 아닙니까? 5월 달에 그걸 결정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4개 회사가 이제 시총 2조 클럽에 들어오면서 시총 합산액이 뭐 시점이 좀 다르겠지만 거의 한 9조 9천, 거의 한 10조 달러던데 이게 한국, 중국, 일본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더라고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그만큼 미국 빅테크 그중에서 몇 개 기업에 지나치게 이제 쏠리는 것 같은데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아니죠. 거품은 아니고. 거품은 아닌데 맨 처음에 7가지를 강조했어요. 매그니피션트 7. 그렇죠. 요게 점점 축소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미국 입장에서는 압축된 거를 끌고서 나스닥을 17,000이든 이걸 끌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운용이 돼요. 이게 보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 이 시장을 좀 복잡게 시각으로 좀 보면 좀 엉뚱하게 봅니다. 저는 패권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전략은 뭐냐? 중국 때려잡기예요. 그럼 중국 때려잡기의 가장 핵심은 전 세계한테 야, 중국 사지마. 뭐, 파이라든지 그 기술주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이 기술주마저도 획부하면 이거는 패권도 바뀔 수도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계속 막을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자금이나 돈이 어디로 돌아가냐? 미국 들어와. 미국 채권 사줘. 빅테크 사줘.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파월 의장과 나는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전략의 반대 전략. 중국은 무슨 전략 같습니까? 플랫폼 전략 같아요. 한쪽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중국은 전 세계의 디플레이션을 파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무선 전략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뭐 쿠팡도 위험한데 지금 이마트, 뭐 신세계 할 거 없이 저가 상품 공략인데 단순히 저가 상품 공략이기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삼성전자 전략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치킨체인, 게임이요. D램 가격부터 먼저 계속 낮추면서 질은 좋은데 싸게 만드니까 3위에서 5위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를 잡아갖고 끌고 왔잖아요. 알리테무 전략이 플랫폼 전략이면서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저가 공세를 전 세계에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피보는 게 우리 한국 유통구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또 붙어갖고 여기에 연결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지금 피해보는 게 신세계그룹입니다. 이 신세계그룹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신세계 정윤중 회장이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적 전략을 매긴 거예요. 쓱닷컴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5년 전에는 저 강남에 있는 JW 거기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 아주 그냥 환호. 야, 쓱닷컴 5년 안에 광고도 많이 했죠. 예, 안에 상장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어퍼니티하고 BRV라고 하는 사모펀드, 유명한 사모펀드를 1조를 조달해갖고 뭔가 공격적 경영을 하는데 이게 알리테무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가 적이 돼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친구가 적이 됐을 때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마트 주가나 신세계 주가를 지금 박살내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법적 분쟁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또 사모펀드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알게 모르게 사모펀드한테 공격당하고 그 공격당하는 속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펀드 전략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그 사모펀드를 저는 나름대로 그쪽 업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헤지펀드 전략이라는 거 아는데 제가 그래서 카카오도 하지만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고가의 뒤에도 다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다 엑스테했어요. 그것 때문에 150만 원짜리 에코프로가 내가 예언까지 40만 원도 붕괴한다. 지금 에코프로는 F분해갖고 9만 원이에요. 5배 곱해버리면 9만 원이면 45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끔찍하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뒤에도 BRV나 어퍼너티라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누구냐? BRV는 구본무
돌아가신 회장님의 그 사위인 윤관이라는 분, 그걸 운영하는 전략적 그 주주 파트너고, 그 다음에 어퍼너티도 다 한국계 유명하신 분들이 거기를 점령했는데, 이제는 제가 문제가 되는 게 한국계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서 중국 애들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라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거점 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입니다. 다 중국계 자본 같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의 공략이 또 보이지 않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나 이런 업계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은 감을 잡는데, 이 공격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신세그룹 변동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 대주주들이 쉽게 돈을 빌린 게 이 사모펀드한테 쉽게 돌리고 상속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욕구가 있는데 사업을 더 확대할 때 자기가 현금 있으면 괜찮아요. 채권 발행하면 부채 비율 높여주잖아요. 여기에 유혹이 전략적 재무구조의 사모펀드입니다. 내가 돈을 1조 대줄게. 이거 같이 한번 크게 해보자. 성공하면 근데 여기는 사모펀드는 꼭 안 됐을 때 풋옵션 조합을 해요. 근데 좋을 때는 설마 안 되겠어. 이게 나중에 쥐약이 돼버리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지금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이 종목은 사모펀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지, 순수하게 기업의 가치로만 움직이는 종목인지, 이런 걸 구분하시는 게 또 우리 시장 읽을 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빅테크에서 좀 연결할 질문만 몇 개 더 드리면, 그럼 미국 빅테크 주식 중에서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은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냥 테슬라 정도? 테슬라. 예. 엔비디아는 요번에 750불, 800불 사이에서는 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900불과 950불에서는 반을 팔고 실적 나와서 뚫으면 괜찮은데 뚫었어요. 그러면 빅테크에서 많이 빠진 거를 오히려 사는 게 괜찮은 전략인데, 만약에 대장인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다시 800불 아래 가면 미국 빅테크는 끝났다고 봅니다. 뭔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빅테크냐 아니면 주도주의 바뀜이냐, 요게 5, 6월 달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게 아직도 좀 고점의 증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기대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밑바닥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금리나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국채가 4.5에서 4.4로 빨리 내려야 돼요. 이 선제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금년 미국장도 그냥 트레이딩 잘 하셔야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겠나. 결국 CPI랑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7월, 9월에 조금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4분기로 가야 될까요? 저는 요번에 그래서 지금 CPI가 저는 결정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 디펜던스로. 그것만 잡히면 뭐 금리 인하 한다고 파월이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7월이나 9월 달 지금 확률이 있거든요. 7월에 한다. 근데 CPI가 여전히 높게, 뭔가 찝찝하게 나와요. 안 잡혀, 끈적해. 예. 그러면 기술주 한번 변동 주고 간다. 그럼 주도주 바뀐다. 만약에 주도주가 바뀐다면 어디가 좀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미국도 인프라. 테슬라의 얼른 머스크가 워렌 버핏한테 자꾸 구애를 합니다. 제발 우리 테슬라도 버킷리스트에 좀 포함 좀 시켜라. 아, 정말인가요? 예, 계속 언론 플레이합니다. 이 중국 BYD 찰리민가 때 샀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중국 전기차는 사줬다가 팔면서 우리 미국의 테슬라는 안 사줘. 여기 만약에 애플같이 가장 전 세계 큰 저는 ETF를 버핏 그 펀드의 10가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만 들어가도 이게 나스닥이 거의 2만도 모입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 노동의 전략은 현금화 전략이에요. 왜 자꾸 현금 만드냐. 지금까지 생애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확보해 놓고 계십니다. 아, 진짜요? 예. 왜 현금화 시킬까요? 증시가 꼬꾸라진다고 보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찰리 민가 형도 돌아가셨잖아요. 가셨죠. 99세로 35년생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금년까지는 주총을 열고 막 행다하게 하지만 한 2, 3년 후에는 버핏 동이 주관할 수 있을까? 나는 3년 후에는 주관 못할 거라고. 지금도 충분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울까? 현금화 만들어. 그리고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후계자한테 절대적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건 냅둬. 배당받고. 그런데 요 정도 한도 내에서 자체 운영을 해봐. 뭘 사는지 아십니까? 건설, 석유, 화학. 그러니까 애플 팔아갖고 쉐브론하고 옥시덴탈을 샀고 닥터 호튼이라는 주택건설주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대선 전에 악접다지만 뭔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사요. 근데 이게 버핏 동의 철학하고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걸 산다는 얘기는 후계자들 전략 같아요.
그럼 후계자들이 그 전략들을 왜 선택하냐 하면 금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미국 주택을 살려고 그러면은 7, 80% 고정금리로 레버리지 입혀서 삽니다. 지금까지 있는 금리는 3%대에서 샀어요. 지금 그걸 팔아갖고 새로운 거 살려면 7%대 사야 돼요. 그럼 그거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갖고 추방됐던 그 외국인들 대거 들어와갖고 고용지표를 높이는 수치가 됐거든요. 이 수치가 나는 착시 현상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그 미국주의 보면 자식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쫓겨나갖고 갔다가 요번에 바이든 정부 때 좀 풀어져갖고 대거 들어오고, 요번 트럼프 되기 전에 대거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뭔가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에 의해서 허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높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이 또 한번 리스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분들이 와갖고 상업용 부동산의 주관인 뭔가 공장 지역들이 가려고 그러면 거기가 다 외져져요. 그럼 주택이 모자른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주택 건설을 빨리, 요거는 6개월이나 1년 만에 졌거든요. 요런 게 우리나라 전력설비주하고 이게 같이 맞춰서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그래서 요런 부분이 틈새 전략으로 미국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 펀드에서 또 중요한 변화가 석유 관련된 쉐브론, 옥시덴탈 이런 것들은 뭔가 전 세계적인 갈등과 수요와 연계해서 유가를 100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87불 찍고 80불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다시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 투자할 때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 관련주, 그 다음에 건설, 건자재 관련주, 틈새, 그리고 기술주는 이번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